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이어 위헌성을 지적받은 쟁점 법안들이 연이틀 본회의 직전에 수정 통과된 건데요. 논란이 컸던 법안들이라 시행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뭘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할 건지,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 조작 정보라며 소송을 남발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뉴스9에선 언론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내용과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위헌 논란에 민주당이 급하게 수정해 올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1시간 45분 동안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가짜를 판별하는지도 모른 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입을 틀어막아 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는 법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허위 조작 정보, 허위 조작 보도 이런 것들과 싸우는 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도 건전한 민주주의로의 책임 있는 한걸음이라고 자평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히려 5배인 손해배상의 규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처리된 내란 재판부 법과 함께 명백한 위헌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연내 처리라고 하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입니다.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8대 합법으로 규정한 법안 중 법 여건이 2개를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회는 잠시 휴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법 왜곡죄 등의 추가 처리를 예고해 곧 대치정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법안 통과 직후 한국기자협회 등 5곳의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처리 전부터 철회를 주장했던 진보 성향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국제기구가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움직임은 전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과징금이나 심의 기능을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통금지 대상이니까 심의하겠다고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표현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법안 철회를 요구했던 참여연대도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규탄 성명을 추가로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사적 검열의 위험, 언론 감시 기능 위축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과잉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변호사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법안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제기 서한을 보냈던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정통망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각계 단체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소위 입틀막 소송 우려가 큰데 그 이유가 뭔지, 실제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지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민주당은 문제가 있는 조항들 다 수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언론단체, 시민단체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송과 온라인상에서 음란 정보나 불법 정보,
유해 정보 등을 유통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조치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통 금지 대상에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를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허위인지 아닌지, 조작인지 아닌지 그 해석을 두고 엇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내용의 일부만 허위여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맥락이 맞더라도 다소 지엽적인 사실관계가 틀릴 경우 허위 정보란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언론이 모든 사실관계 잘 확인하는 게 이 책무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엽적인 게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실제 배상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면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고도 유통시켰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상상하기 힘들겠죠. 네. 그렇다고 소송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입틀막 소송 우려 때문인데요.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전략적으로 봉쇄, 즉 막기 위해서 내는 소송을 말합니다. 네. 뭐 조 기자 말한 것처럼 실제 배상 판결이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소송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론이 위축된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보면 언론이 의혹을 보도하면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부인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심리적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소송 대응에 따른 물적, 시간적 소모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적 인물 가운데 1위가 정치인이었습니다. 아, 네. 물론 정치인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2022년 한 대기업이 기업 오너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방송 기자를 상대로 최대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언론 단체의 비판을 받고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당초 권력자들, 그러니까 뭐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소송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빠졌습니까? 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대기업, 고위 공무원도 똑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략적 봉쇄 소송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이 60일 안에 각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60일 안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뭐 시민단체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했더라고요.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 알 권리가 줄어들었을 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지 좀 따져봐야겠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야당 의원 필리버스터에 마이크를 끈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방적 진행과 민주당의 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2박 3일 동안 사회를 보면서 피로가 쌓인 우 의장, 여야 모두를 향해 필리버스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 필리버스터인데 이것마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던 어젯밤 10시쯤 여야 의원석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민주당 소속 이하경 부의장과 교대로 사회를 보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체력 고갈을 호소하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교대를 요구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져버리는 태도는 국회의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은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지난 9일 우 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껐을 당시를 거론하며 사회자가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2박 3일 필리버스터를 마치며 이런 식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보기 부끄럽다며 여야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반복해서 올린 데 대해 쓴소리도 했습니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초 의원 60명 이상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도록 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처리할 방침인데 국회에 제출된 주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틀 전 여야가 통일교 특검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세부 협상이 쉽지 않을 듯하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여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수사 대상이 소속된 정당은 추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그때와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요?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두 차례 만나 통일교 특검법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추천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은 없다. 출발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기존 방식대로 여야가 각각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수사 대상이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지연 전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특검 추천을 고수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헌재나 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 돌연 경쟁 입찰로 결정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발언 때문이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방사청장이 이 대통령 발언과는 관련이 없다는 해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듯한데 즉흥 지시 논란 이것만은 아닙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군사기밀 빼돌려가지고 처벌받았는 데다가 뭐 수의계약을 주느니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고 있던데 그런 거 잘 체크하십시오. 당초 방사청은 관행대로 기본 설계를 맡은 HD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해왔지만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 입찰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2주 만에 방사청이 경쟁 입찰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7조 8천억 규모 초대형 사업이 좌지우지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이번 안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의 입장에 저희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즉흥적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지시가 적지 않았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 범칙금 차등 부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교부 업무보고 땐 재외공간 재배치 검토도 주문했는데 발표 도중에 제가 얼핏 떠오른 건데 우리나라가 재외 공간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실제로 외교부는 해당 발언 이후 일부 지역 대사관 개소 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시스템이 결정되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환율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세제 카드인데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올 때도 세 부담을 없애주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으로 3,250만 원을 벌면 공제를 빼고도 세금만 6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은 어제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고 전용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산 뒤 1년 이상 보유하는 겁니다. 서두를수록 혜택은 더 커집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돌아오면 세금 전액 면제,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로 줄어듭니다. 이 전용 계좌는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출시될 예정입니다. 개인 투자,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개인 투자금 가운데 10%만 돌아와도 2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미 미국 시장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세금 혜택만 보고 국내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머니 무브가 그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환율 변동 위험을 막는 환해지를 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세부담을 낮춰주고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어오면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내놓았고요. 전례 없는 수위의 구두 개입도 동원했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오늘 하루에만 35원 수직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안정이 되는 건지 노도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시작부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484.9원으로 개장한 원달러 환율이 1분도 안 돼 1485.4원까지 치솟자 외환당국은 즉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확인하게 될 거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를 던진 겁니다. 여기다 당국 실개입 자금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물이 대량 유입되자 환율은 35원 급락하며 1,44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치솟던 환율이 진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상승을 이끌었던 구조적인 요인들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부 개입만으로 원달러 환율이 방향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환율에 침묵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 대통령이 6개월 동안 환율 대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야당 시절 환율 상승을 두고 정부를 공격해놓고 정작 책임질 차례가 오니 꿀먹은 대통령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장에선 정부의 중장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환율 1,500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만난 뒤 처음인데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선서를 합니다. 몇 미터 앞 피고인석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조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국회 통제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국회 통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는 자신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아니다,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다며 답변을 피했지만 오늘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과 통화한 시점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던 때라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일요일이 되면 수사를 끝내야 하는 김건희 특검이 막판에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을 감면해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흥지구의 개발 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김진우 씨랑 최은수 씨와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저는 전혀. 앞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김 의원 관여 진술을 강요한다는 메모를 남긴 뒤 숨져 경찰이 특검의 강압 수사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대가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일요일 수사를 종료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도심 곳곳은 성탄과 연말 분위기로 한껏 들뜬 모습인데요. 특히 서울 명동에서는 반짝이는 조명과 트리가 밤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날 풍경을 현장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자연 기자,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명동은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를 즐기기에 나온 인파로 걸어다니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은 0도 가까이 떨어졌지만 각종 화려한 조명으로 물든 성탄 전야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외국 사람도 많아서 뭔가 신기하고 재밌어요. 오늘 이브날인데 신나게 즐기고 가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캐럴과 딸랑거리는 구세군 종소리는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은 명동성당 일대에서 펼쳐지는 음악 공연을 감상하거나 크리스마스 마켓을 구경하며 축제의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성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붕어빵 등 길거리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노점마다 길게 줄을 선 모습입니다. 명동성당에서는 자정에 성탄 대축일 미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 광화문 광장도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마을을 재현한 마을에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겨울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약간 유럽의 그런 풍도 나요. 크리스마스 연말에 그런 분위기가 풍성하게 나와서 너무 좋네요. 광화문과 청계천 등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에는 어제까지 열흘간 500만 명 가까이 다녀갔는데요. 성탄 전야인 오늘은 늦은 밤까지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부산 서명과 대구 앞산 등 전국의 성탄절 축제 명소에도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경찰은 시간당 최대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과 부산 등 6곳의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노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숨졌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뿌연 연기도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불똥이 막 떨어지고 불똥이 떨어져.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12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5층에서 난 불로 아파트 외벽은 10층까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고 있던 70대 노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 새벽 시간 갑자기 난 불에 놀란 주민 36명도 황급히 대피했고 출동한 소방대원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는 베란다에서 보니까 불이 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왔고요. 이웃 주민들은 비싼 난방비 탓에 자주 사용하는 전기장판을 화재 원인으로 의심합니다. 같은 게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침실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해서 움직게 한 배달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이 배달 기사는 아버지 뻘 되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걸 보고도 그냥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 이 골목은 차량 2대가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 20분쯤 30대 배달기사는 이곳에서 6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마주쳤습니다. 배달기사는 운전자가 길을 양보하지 않자 말다툼 끝에 넘어뜨린 뒤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들어와요. 좁은 길인데. 그래서 시비가 된 거예요. 아들뻘에게 폭행당한 운전자는 의식을 잃었고 배달기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누워 계셨고 한 분은 술을 씻다고 일어나지 누워있냐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연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운전자는 시민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배달기사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어제 강원 내륙 지역에 최대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교통 대란도 벌어졌습니다. 춘천에서는 평소 10분 거리를 1시간 넘게 가야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차선 도로 양쪽이 차량들로 꽉 막혔습니다. 맨 앞에서 좌회전을 받으려던 승용차는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돕니다. 트럭은 중앙분리대 옆에 아예 멈춰섰습니다. 견인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들을 끌어갑니다. 차가 타이어가 많이 밀리기도 하고 브레이크 잡기도 좀 무섭고. 춘천 등 강원 내륙 지역에는 어젯밤 9시까지 최대 11.2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 전후로 집중적으로 눈발이 날리면서 평소 10분 거리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내키니까 음악할 줄 살포를 잘 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혼란에 휩싸였죠.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저녁 6시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남 3터널 인근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다쳤고 약 2시간 뒤 강촌대교 인근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지며 6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에 쌓인 눈이 이렇게 슬러시처럼 변하면서 더 미끄러웠습니다. 녹은 눈길은 빙판길보다 타이어 마찰력이 더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접지력이 좀 떨어진 상태가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내동력이나 마찰력이 상실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위험한 상황이. 시 외곽의 남면에서는 차량이 눈길에 1시간 동안 갇혀 있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주한 몽골 대사 전용 차량이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운전한 대사관 직원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흰색 차량.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검은색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 충격에 흰색 차량도 앞 차량을 다시 들이받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6시쯤 서울 강남의 대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간에 있던 흰색 경차는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검은색 고급 세단 번호판에는 대사 전용차를 뜻하는 001이 적혀 있지만 대사는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이 몽골 대사관 행정직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난 다른 차량이랑 저는 이제 파악을 하려고 어떤 상황인지 나왔는데 외교관 그 차에 계시는 분은 나오지 않으셨고 몽골 국적인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지만 외교관이 아닌 대사관 행정직원도 형사사건에서 면책특권을 적용받습니다. 외교부는 몽골 대사관 측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한 직원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면책특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병원 밖에서 불법 진료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료 행위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논란을 빚고 있는 연예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의 시작점은 방송인 박나래 씨였습니다. 박 씨는 오피스텔과 차량 안에서 일명 주사 이모에게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발당했습니다. 가수 키도 주사 이모에게 집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전현무 씨는 주사 이모에게 맞은 건 아닌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팔에 바늘을 꽂고 수액을 맞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2016년 당시 방송에 나갔습니다. 네, 문제가 된 연예인들은 각자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박나래 씨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이 확인해본 결과 주사 이모는 한국 의사 면허가 없었습니다. 키도 의사로 처음 알았다, 집에서 몇 차례 진료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전현무 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부와 진료비 수납 내역을 공개하면서 적법한 의료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행위는 어떤 사람이 어디서 해야 하는 겁니까? 의료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밖은 감염 관리에 취약하고 응급 대응 인력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현무 씨는 의사 판단 하에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했다며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들어 있습니다. 수액을 다 맞은 뒤 바늘을 빼는 과정까지도 의료행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주사를 제거하는 과정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 혈관을 확보해놓은 주사를 통해서 다른 주사액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그런데 왕진이라고 하죠.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불법입니까?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이 규정한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볼 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등등입니다. 차량 안에서의 의료 행위도 구급차 안에서 응급 구조사가 처치하는 경우, 의사가 왕진 가는 경우 등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료를 한 사람 그리고 진료를 받은 사람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전현무 씨는 처벌 가능성이 사실상 0%입니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게 2016년인데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시술을 한 주사 이모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박나래 씨 등은 역시 가능성이 낮습니다. 환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될 수는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들은 모두 주사 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의료법 위반 대상자가 되지가 않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 대상인 약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의료 행위 특혜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암호 같은 글, 즉 음어를 사용해 소통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하연호 전북 민중행동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이메일에 고구마를 택배로 받으라고 썼는데 재판부는 고구마가 하 대표 본인을 뜻하는 음어, 즉 암호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하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등에서 총 4번 만난 것, 이메일로 국내 정세와 시민단체 동향을 보고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라며 상대가 대남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회합하고 연락을 주고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권 국회의원 31명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7년간의 존재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오점입니다. 국가보안법 기소는 지난 2022년 15명에서 지난해 8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대국화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번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에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겠다며 처음으로 검토 의지를 밝힌 겁니다. 또 다른 간담회에선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지속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우리나라 등을 거론하며 핵 잠수함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安全保障環境の変化に、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せずに検討する必要性をお伝えをしたいからであります。では、今は持っていない韓国が持つ、そして今は持っていないオーストラリアも持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일본 고위 인사들은 연일 군사력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ご指摘の防衛力整備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まず自らの国は自らで守ると、こういう基本姿勢のもとにですね。 최근엔 총리실 고위 간부가 일본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가 야당을 비롯해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强烈敦促日方恪守国际法和自身宪法，停止在拥核问题上的试探挑衅。 미 국무부도 일본이 핵 비확산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라는 입장을 냈는데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애둘러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과징금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피해자 지원 방안까지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임시대표는 언어장벽 등을 이유로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가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의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인데 조속히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제조사권,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개정안 통과 전에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분들 배려와 지원이 교육, 국방, 고용 등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종합지원 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반드시 얼굴을 인증해야 하는 제도가 곧 시행되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안면인식을 활용하는 중국도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제도를 손보고 있는데 우리만 괜히 따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정보가 저장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만 하는데 국민 마음은 불안합니다. 오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 들어갈 때도 결제할 때도 카메라 앞에 자신의 얼굴을 인식시킵니다. 중국에서는 출입부터 결제, 교통 위반 단속까지 안면 인식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합니다. 이러다 보니 보안 사고도 빈번합니다.
타오바오 같은 온라인에서 얼굴 데이터가 한 장당 0.5위안, 우리 돈 100원에 거래되는가 하면 딥페이크 기술로 남의 얼굴을 인증한 뒤 돈을 가로채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굴 같은 생체 정보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과 달리 유출돼도 변경할 방법이 없어 더 치명적입니다. 부작용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 인증을 도입한 지 6년여 만에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차라리 지문을 등록시켜가지고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뭐 매칭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체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안면 인증 도입 하루 만에 반대 국민청원에 4만 4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결과값 yes or no만 관리됩니다. 별도 DB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일정대로 내년 3월 안면 인증을 전면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특히 미국 뉴욕은 거리 전체가 트리와 불빛으로 화려함을 뽐내면서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브라이언 파크에 마련된 스케이트장. 산타 모자를 쓰거나 눈사람을 밀면서 빙판을 누비고 아이들은 신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Everybody like with the decorations and like singing Christmas songs. It's really fun. 캐럴이 흐르는 기념품 상점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We love the feeling here in New York. It's so Christmassy. It definitely helps you get even more in the Christmas spirit. 중심가 백화점 앞 노래 반주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Oh, I mean, it ain't Christmas yet, but I mean, seeing stuff like this definitely makes it feel Christmassy. 해마다 이맘때면 브루클린 다리를 찾아 소망을 빈다는 현지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n you have all the people. You can see everyone here decided to make the trip. Like it really is just a special time to be here. 집집마다 화려한 조명에 인공 눈까지 뿌리는 등 마을 전체가 예술 작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네, 이곳은 브루클린 지역의 한 가정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영화 나홀로 집의 주인공 케빈이 며칠 만에 엄마와 재회한 록펠러 센터 앞엔 높이 23m, 무게 11톤에 꼭대기엔 300만 개의 크리스탈이 장식된 미국의 대표 트리가 있습니다. 일대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이 더해져 보는 순간 잠시 걱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This brings us the life and the light of Christmas for sure. 도시 전체가 화려한 조명과 다채로운 트리 장식, 갖가지 볼거리로 꾸며져 있어 전 세계 여행객들이 뉴욕에서의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듯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 영국 런던에선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새 벽화를 남겼습니다. 길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겨울에 따뜻한 곳이 아닌 추운 바깥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노숙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털모자와 부츠, 겨울 외투 차림의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뱅크시가 SNS에 공개한 벽화로 런던 중심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던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I think initially I thought perhaps it was a homeless image around Christmas. Having had a good look at it now, I think it's probably just two kids staring up at the stars, perhaps on a cold wintry night. 똑같은 벽화는 고층 건물 앞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림 속 아이들이 가리키는 건물, 센터 포인트 타워는 건설된 이후 많은 노숙자들이 갈 곳을 잃게 돼 노숙자와 중산층 간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작품이 영국의 아동 노숙 문제를 꼬집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아동은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think it has sort of maybe symbolic sort of optimism, I guess. Try and think positively and try to think to be optimistic how to get out of those situations.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는 성탄절 무렵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벽화를 공개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엔 영국 버밍엄의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벤치를 산타클로스의 술록들이 끌어당기는 모습의 벽화로 그렸고, 지난해에는 녹슨 총알로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묘사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청와대 근처 암벽에는 6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천하 제일 복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300~400년 전 조선 중기 때 글씨라는데 사실 이곳은 고려 3경 중에 하나인 남경의 궁궐터입니다. 고려 숙종 때죠. 1096년 김희재는 지금 서울을 남경으로 만들고 천도하면 고려가 천하를 다스리는 제국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명당이란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듯합니다. 청와대가 권력의 심장부가 된 건 1939년 일제 때였습니다. 총독관절을 지으면서부터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들 모두 이곳에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사임한 이승만 박사는 4월 28일 경무대 관저를 떠나 청와대에 마련된 고 박정희 대통령 빈소에는 명당이라는데 왜 대통령들의 운명은 하나같이 파란만장했을까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 불통과 독선의 상징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용산로로 향했죠.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며 소통을 위한 도어 스태핑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흐지부지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지금 처지는 아시다시피입니다. 청와대보다 더한 불통의 시대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바뀌고 봉황기가 걸립니다. 이제부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복지라서 돌아온 건지 용산이 흉지였던 건지. 그런데 답은 땅에 있진 않을 겁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말을 주고받으면 골목도 광장이 됩니다. 반대로 말이 막히면 커다란 운동장도 벽이 됩니다. 청와대와 용산의 현대 정치사가 생생히 증언하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천하 제일 복지는 땅이 아니라 집권자의 의지, 국민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12월 2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땅은 죄가 없다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부터 찬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 그치겠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한파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은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남 지역은 하늘이 맑겠고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뚝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청주 2도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오르면서 한파가 물러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